결론적으로는 사망 원인 밝힐 수 없다고 나와요. 모르겠다는 겁니다. 교수님, 제 아내의 장기는 모두 제자리에 갖다 놓았나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살해를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잖아요. 이게 진짜 예측할 수 없는 이런 비극적인 운명이 존재하는 건지. 그렇죠. 이게 정해진 운명선이라는 것도 있는데 사실 랜덤이거든요. 이게 안 좋은 기운이 들어오면은 예를 들어서 오늘 안 좋아요. 근데 우리가 같이 일을 해. 그러면은 저에게도 옮겨 붙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안녕하세요. 어린이 동화도 무서운 목소리로 읽어드리는 디바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공포라디오 쌈무입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이야기는 괴담을 보답니다. 안녕하세요. 태기사 박예율입니다. 오늘도 편안하게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속신앙 연구가 호신마마 유민지입니다. 오늘 첫 출연했는데 여러분들 무섭게 분위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던 형사님이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셔서 못 나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 게스트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네, 유민지님. 만나 뵙게 돼서 처음 봬요, 다. 네. 근데 뵌 적은 있어요. 아 진짜요? 어디서 혹시? 두 분이 그 땅에서? 네. 아, 본 적이 있었어요. 인연이 이렇게 닿네요. 저도 그때 어떤 구덩에서 유민지님 모셨다고 말씀을 건네들은 적이 있어요. 실제로 뵈지 못했었는데. 오늘 그렇게 보니까 저희 둘이 약간 같은 업계, 두 분이 같은 업계 그러네요.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네. 네, 오늘도 한번 공포스럽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그 누구도 사건의 진상을 몰라서 영원히 미제 사건으로 묻힐 뻔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과학과 법의학의 힘으로 극적인 실마리를 찾았거든요. 일본의 범죄 실화입니다. 1986년이에요. 카미야 치카라라는 46살의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술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33살 A양에게 완전히 푹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은 매일 이 술집을 찾아가는 건 당연했고, 만나서 명품 가방에 옷에 보석까지 말 그대로 선물 공세를 이어갑니다. 그러다가 얼마 안 가서 정말 대단한 선물 하나를 가져왔어요. 이게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거의 2억 정도 되는 값비싼 반지였죠. 나랑 결혼해 줄래? 청혼을 해요. 근데 사실 이 두 사람이 만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A양도 어안이 벙벙했지만 또 한편으론 돈 많은 남자가 나를 좋아하니까 기분이 좋았죠. 그리고 단순한 마음으로 청혼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A양의 친구들은 완전히 생각이 달랐어요.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뭐 만난 지 일주일 만에 청혼이야. 너무 성급하죠. 그래서 친구들이 이 철없는 A양을 구하기 위해서 대신해서 남성 카미야의 뒤를 캐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남자가 좀 구린 구석이 있더라고요. 카미야는 자기가 공인 회계사다라고 소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사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카미야한테 따졌죠. 당신 왜 거짓말했어요? 그랬더니 카미야가 사실 나는 중소기업에서 경영 컨설턴트를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A양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좀 부풀린 거래요. 이런 와중에 A양은 친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국 술집 알바를 그만두고 카미야와 혼인신고를 하게 되죠. 결혼 후에 두 사람은 굉장히 행복한 듯 했어요.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고요. 그러다 한 번은 카미야와 A양 그리고 친구들까지 다 함께 오키나와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도중에 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죠. 이른 아침에 카미야가 갑자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기는 먼저 돌아갈 테니 아내에게 친구들과 마저 여행을 즐기고 오라고 하죠. 그날의 상황을 시간대별로 좀 볼게요. 오전 9시 30분입니다. 모두가 함께 호텔 조식을 먹었고요. 10시 반 카미야가 먼저 체크아웃을 해요. 그리고 11시쯤 공항에 가서 오키나와를 떠나게 되는데 남겨진 아내 A양과 친구들은 11시 40분쯤 그를 배웅하고 다 같이 근처의 섬으로 놀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일이 터지게 되죠. 12시 53분쯤이었어요. 다 같이 섬에 도착을 했는데 A양이 갑자기 막 이상할 정도로 땀을 줄줄 흘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막 옷이 다 젖을 정도였죠. 근데 증상이 점점 심해지더니 1시 27분 A양이 갑자기
구토를 하고 막 경련까지 일으킵니다. 상황이 심각해요. 친구들이 놀래서 당장 병원으로 데려갔죠. 그리고 오후 3시 4분 그녀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거 정말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죽음이에요. 이때 친구들의 의심의 화살은 그렇잖아도 마음에 안 들던 남편 카미야에게 향했죠. 게다가 혼자 오키나와를 떠난 것도 영 이상하고요. A양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부검이 시작됩니다. 당시 부검을 맡은 법의학자는 오노 요키치라는 교수였어요. 그런데요, 결론적으로는 사망 원인 밝힐 수 없다고 나와요.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나마 심장에 작게 우열이 있었던 것 빼고는 정말 다른 장기들은 너무 멀쩡한 거예요. 오노 교수가 뭔가 찝찝했죠. 그러다 교수가 직접 남편 카미야를 만나고부터는 교수도 그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왜 그랬냐면 지금 아내가 죽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좀 과할 정도로 침착한 거예요. 심지어 기이한 질문까지 했죠. 교수님, 제 아내의 장기는 모두 제자리에 갖다 놓았나요? 이건 평범한 남편이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함부로 의심을 하기엔 증거가 없어요. 게다가 생각해보면 남편이 떠나고 나서 한참 후에나 증상이 나타났잖아요. 뭐 독극물을 먹였다 해도 앞뒤가 좀 잘 맞지 않는 듯? 복용하고 3-4시간이 지나서 효과가 나오는 독극물은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경찰도 수사하고 뭐 이런저런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했지만 수사는 난항을 겪게 됩니다. 그래도 오노 교수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A양의 혈액과 심장 조직을 따로 보관해 두게 되죠. 한편 A양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남편을 의심했어요. 사실 A양은요, 결혼 직후부터 남편이 만들어준 거라면서 직접 제조한 영양제를 꾸준히 먹어왔었거든요. 아니 근데 솔직히 누가 영양제를 집에서 만들어 먹냐고요. 그래서 친구들은 여기서부터 이상하다 그러면서 직접 경찰과 언론을 찾아다녔고 추가 수사를 의뢰했지만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로 한 스포츠 일간지 기자가 이 사건에 흥미를 갖게 돼요. 그때부터 기자가 나서서 이 카미야에 대해서 파헤치기 시작했죠. 그러자 놀라운 내용이 속속 밝혀지는데요. 와, 이 카미야가 사실 이번이 첫 결혼이 아니더라고요. 오래전에 간호사였던 첫 번째 부인과 만나 결혼을 했고 7년 뒤에 직장 상사인 두 번째 부인과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첫 부인과 이혼을 하지 않았어요. 이거 이중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혼 10년 만에 첫 번째 부인이 가슴 통증과 구토를 호소하더니 결국 심근경색으로 사망합니다. 심지어 두 번째 부인도 얼마 가지 않아서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어요. 지금 심근경색이 2번이나 겹치는 거죠. 근데 혹시 여기에서 카미야가 어떤 식이든 관여되어 있다라는 가정하에 세 번째 부인 A양까지 죽인 거라면 여태 총 3명의 아내를 죽인 게 되는 거예요. 저 근데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아내를 죽여서 어떤 이익을 얻게 될까요? 보험? 예리합니다. 이때 A양의 친구들이 나서서 보험회사에 다 전화를 돌렸어요. 알고 보니까 카미야가 챙긴 사망보험금이 무려 1억 8,500만 엔. 이걸 지금의 가치로 환산을 하면요 30억 정도가 됩니다. 동기가 충분하죠. 그러니까 이 남자 매달 붙는 보험금도 엄청나더라고요. 이렇게 살해 동기에 살해 방식까지 윤곽이 잡히면서 이 카미야 사건은 언론을 통해서 대거 알려지게 돼요. 범인이 남편 카미야인 건 뭐 어느 정도 여러분도 아시겠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살해를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잖아요. 아내에게 독극물 먹이고 3-4시간 동안 이 약효를 미룰 수 있었는지 이게 설명이 되지 않는 겁니다. 보통 청산가를 먹어도 바로 효과가 이제 나타나니까요. 그래서 경찰도 여러 가지 실험을 했어요. 혹시 이 약에다가 이렇게 캡슐을 한 30겹 정도 더 떼면 미뤄지지 않을까 했지만 이게 위산을 만나면 다 녹아버려요. 몇 시간을 버틸 수 있는 방법을 도저히 찾지 못하는 거죠. 그러던 중 계속 이 사건에 주목하고 있던 법의학자 오노 교수가 답을 찾아냅니다. 독극물에 대한 백과사전을 막 읽다가 혹시 이거 아니야? 그건 바로 투구꽃이었어요. 자, 이 투구꽃에는 아코니틴이라는 독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먹었을 때 증상이 A양이 보인 증상과 동일해요. 아코니틴 같은데?
그래서 이때 교수가 마지막 희망으로 본인이 왜 보관하고 있었던 그 혈액과 조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A양의 혈액을 연구실에 보내요. 혹시 여기에 아코니틴 있는지 검사해 달라고요. 그 결과는 예상대로 혈액에서 아코니틴이 검출이 됩니다. 근데 또 이것만으로는 증거가 될 수 없었어요. 카미야가 투구꽃을 어디서 구했는지 이걸 밝혀야 하거든요. 경찰이 추적을 했죠. 그랬더니 얼마 전에 카미야가 한 원예 용품점에서 투구꽃 화분을 무려 69그루나 이렇게 많이 구매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자, 여기까지 밝혔는데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어요. 아코니틴은요 1g만 섭취해도 30분 안에 사망합니다. 근데 A양은 3-4시간 지나고 죽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그 남편 카미야도 이걸 아는지 나는 지금 아내를 잃어서 슬퍼 죽겠는데 무고한 나를 이렇게 몰아간다, 억울하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때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왔죠. 한 어부였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예전에 카미야 그 사람이 나한테 보거를 다량으로 사간 적이 있어요. 보거 여러분 딱 띵 느낌 오시죠? 보거는요 테트로도톡신이라는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게 있어요. 이 독을 투구꽃의 아코니틴과 함께 사용하게 되면요 얘네가 서로의 효과를 방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맹독과 맹독이 만나서 효과를 상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 동안은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보거 독성의 반감기가 투구꽃 독성에 비해 짧다는 거예요. 즉 3시간 후에 테트로도톡신의 독성이 약해지니까 그때 아코니틴의 독성이 발현되면서 아내에게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제야 이게 퍼즐을 맞추듯이 딱 맞춰지죠. 알고 보니까 카미야는 완전 범죄를 위해서 상당한 심혈을 기울였더라고요. 직접 독약 제조하고 생쥐 구해서 실험하고 추가적으로 첫째, 둘째 부인의 사망에 대해서는 심증이 있긴 하지만 사망한 지 이미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증거를 찾을 수 없었어요. 수사도 사실상 힘들었죠. 결국 셋째 부인 A양에 대한 살인죄만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카미야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러다 거기서 암으로 생을 마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투구꽃과 보거로 독살한 이 사건은 일본 범죄사에 큰 획을 그으면서 마무리됐죠. 근데 제가 방금 투구꽃 살인 사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확 떠오르는 사건이 있었는데 네. 이게 국내 사건이에요. 국내요? 네. 포천 농약 살인 사건으로 좀 유명한 사건이거든요. 네. 범인 노 씨가 그라목손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그 농약을 사용해가지고 두 남편과 시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이에요. 맞아요. 그 사건 담당을 하셨던 이종훈 형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이 사건 해결을 위해서 시어머니의 무덤을 파묘까지 하게 돼요. 맞아. 근데 더욱더 끔찍한 건 이 범인이 자기의 친딸까지 살해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게 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였어요. 딸에게는 어떻게 했냐면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농약과 쌀가루를 섞어가지고 그거를 조미료처럼 만든 거예요. 그걸 간이 센 그리고 뜨거운 음식에다가 조금씩 넣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죽이려고 했던 거죠. 다행히도 딸은 목숨은 건졌는데 폐의 절반 이상을 못 쓰게 됐다고 해요. 이 사건도 떠오르고 투구꽃 살인 사건까지 얘기를 들으니까 야 진짜 사람의 치밀함과 진짜 악함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진짜 무섭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우리 디바 제시카님께서 보험에 관련된 어떤 사건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번 이야기도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역대급 보험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한때 20년 경력의 군안차 운전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레카 운전자셨던 제보자 A씨가 직접 겪었던 실화예요. 이게 실제 뉴스에도 나왔던 만큼 아마 몰입감 있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는 2009년 7월 말, 기존에 일하던 사무실에서 이직을 하게 되었던 A씨는 한창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때문에 원래 본인이 맡았던 일감까지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던 형님에게 모두 몰아주던 상황이었죠. 근데 희한하게 그날따라 이 형님이 일이 정말 잘 풀리는 거예요. 이게 레카로 돈을 버는 구조를 아시면 좀 편하실 텐데 사고 현장에 가서 차를 견인하고 그걸 공장에 놓고 그 수리 비용의 일부를 커미션으로 받는 방식이라고 해요.
당연히 직접 사고차를 끌고 가는 레카 기사는 물론이고 직접 출동하지 않더라도 사고 현장이랑 공장을 연결만 해줘도 소정의 제보비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였죠. 근데 그날 하루 동안 사무실에서 일감을 몰아주던 형님과 공장을 연결만 해주던 A씨가 순수하게 제보비로만 150만 원을 벌었어요. 오, 하루에요? 네. 와. 이게 직접 출동했던 형님은 그 몇 배는 더 벌었겠죠. 사실 그 견인만 한다면 수익이 얼마 안 나올 텐데 그날따라 공장까지 가서 수리를 하겠다는 차량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형님이 대부분 견인하는 상황이었고요. 차를 매달아서 흙길에서 빼주고 그걸 공장까지 데려다주고 심지어 고맙다고 손님들이 팁까지 주는 상황에 와, 이 형님이 바쁜 와중에도 너무 기분이 좋았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점심때 자기가 쏘겠다면서 소고기를 쐈답니다. 와. 그리고 그날 저녁, 그러니까 8시쯤 되었을 때 사무실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와요. 고속도로의 어느 지점에 벤츠 차량 한 대가 서 있다는 제보였어요. 연락을 받기로는 운전자가 하는 말이 수리비는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까 이 차 좀 빨리 좀 견인 좀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해왔대요. 근데 형님은 일을 막 끝내고 사무실로 들어온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A씨가 이제 이직도 할 거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한 건 하고 가야지 이러고 나가려는데 형님이 탁 붙잡더래요. 왜죠? 어차피 이직하는 마당에 뭔 욕심이냐. 피곤한데 쉬어라. 내가 갔다 올게.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말리더라는 거죠. 결국 그 고집을 못 이겨서 현장에는 그 형님이 출동을 했어요. 그리고 현장에 도착해서 곧장 레카의 경광등이라고 하죠. 그걸 켜고 작업등도 켜고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날따라 비가 엄청 쏟아져 내렸다는 거예요. 형님도 그리 미숙한 분이 아니셨는데 차 밑에 들어가서 비를 다 맞으면서 갈고리를 걸려고 해도 이게 잘 안 걸리더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사무실에 있던 그 A씨한테 전화를 해서 조언을 구할 정도였다고 해요. 그리고 벤츠 차량에 타고 있던 그 사람들도 다 내려서 그 고속도로에 보면 갓길이 있고 갓길 건너편에 왜 옹벽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 옹벽과 벤츠 사이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게 참 일은 진행이 안 되고 엄청 초조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5톤 차량 한 대가 그 벤츠 뒤로 정차를 해요. 그리고 그 운전자가 내리더니 뭐가 잘 안 되나 봐요. 나 예전에 레카 기사 했으니까 내가 좀 도와주겠다. 그래가지고 감사하게도 그 도움을 받기로 했죠. 이제 이 두 사람이 나란히 벤츠와 레카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갈고리를 열심히 걸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사고 현장 인근을 달리던 소렌토 차량 한 대가 갑자기 벤츠 후미를 향해서 돌진한 거예요. 어떡해. 이 운전자가 비가 내리는 중이라서 시야가 흐렸고 또 졸음 운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비몽사몽간에 그 레카 경광등이 막 반짝반짝하니까 이 불빛을 보고 경찰차인 줄 알았던 거죠. 그 운전자는 순간 당황해서 급정지를 했고 빗물에 미끌리면서 소렌토가 벤츠의 뒤를 정확하게 가격을 해버립니다. 이 1차 충격으로 그 벤츠와 레카 사이에 있던 형님 그리고 5톤 차량 운전자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죠. 너무 안타까운 사고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벤츠의 뒤를 들이받은 소렌토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못한 거죠. 그래서 빗물에 미끌리면서 이게 회전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1차로 충돌한 부분을 축으로 해서 휙 돌면서 이 소렌토의 측면이 벤츠의 측면을 한 번 더 강타해버린 거예요. 아까 전에 그 벤츠에서 내린 그 사람들이 벤츠와 옹벽 사이에 있었다 했잖아요. 세 분 다 그대로 압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카를 거는 작업 때문에 벤츠 차량에 운전자가 있었거든요. 그분도 결국에는 사고 이틀 후에 돌아가셨고요. 문제는 이 돌아가신 분들, 그러니까 벤츠에 타고 있던 분들이 외국인 바이어였대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인도, 파키스탄, 요르단 이쪽에서 오신 분들인데 이분이 엄청난 VIP였대요. 누구냐면 1년 전에 발주한 컨테이너선 그 점검 차원에서 한국을 방문했던 거고 그 당시에 김해 공항을 거쳐서 거제로 가던 중에 그런 변을 당한 거였어요. 원래라면 헬기로 모셨어야 하는데 그날따라 날씨가 워낙에 안 좋아가지고 차로 이동하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돌아가신 분들 중에는 인도 분 한 분 계시다 했잖아요. 그분이 신분상 인도 왕족인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보험사에서 보험료 산정이 안 되는 수준의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가해자 소렌토 운전자는 놀랍게도 멀쩡했다고 해요. 하나도 안 다쳤어요? 네, 조금은 다쳤겠죠. 네. 그리고 구형은 3년 6개월을 받았고요. 그 당시에 기사를 찾아보자면 기사가 몇 개가 안 떠요. 참고하자면 이 피해자들이 쿠웨이트와 두바이 선주협회 소속 임원이었던 거죠. 그리고
정년이 없는 선주여서 월 수입이 수십억 원일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업계에서는 고인의 수입을 고려하면 세 사람을 합쳐서 무려 400억 원을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추정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역대 교통사고 사상 최대 액수라고 당시 보험업계에서도 난리가 났죠. 400억이니까. 네. 그리고 이 A씨가 레카 운전자다 보니까 보험 쪽 사람이랑 인맥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후일담을 들었는데 소렌토 운전자가 그 이후로 완전 폐인이 되었대요.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의 보상금이 지급되었는지는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어요. 근데 죽고 나면 돈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럼요. 소설 중에 운수 좋은 날이라고 아시죠? 이 A씨는 자꾸만 그 소설이 떠오르더랍니다. 그날따라 일진이 좋았던 형님이 그날 저녁에 하필 A씨가 맡았던 일감을 대신 맡아서 나가게 되었고, 그렇게 유명을 달리했다는 게 너무 마음에 걸린다고요. 만약에 본인이 나갔으면 후딱 작업을 끝내고 복귀했을 텐데 어쩌다 일이 이렇게 됐나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일감을 몰아줬다는 것만 보면 아시겠지만 두 분이 굉장히 친한 사이였어요. 평소 같으면 뭐 그래 뭐 마지막에 네가 한 건 하고 가라 그렇게 양보했을 뿐이, 아니 그날따라 왜 그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사람 운명이 참 알 수 없다 그렇게 마무리를 지으셨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운수 좋은 날이 굉장히 비극적인 소설이잖아요. 물론 이 사고로 돌아가신 모든 분들이 다 안타깝지만 특히나 A씨와 친했던 이 형님, 그날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면서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참 가슴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으시는 우리 괴담을 보다 시청자 여러분도 안전운전, 빗속에는 감소운전, 그리고 방어운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이번 이야기가 끝나고 두 분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날따라 갑자기 내린 비, 그리고 갑자기 고장난 차량, 그날따라 작업이 더딘 상황과 옹벽에 서 있던 피해자들, 그리고 빗속에서 졸음 운전을 하던 소렌토 운전자,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쳐서 지금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이게 진짜 예측할 수 없는 이런 비극적인 운명이 존재하는 건지. 그렇죠. 이게 정해진 운명선이라는 것도 있는데 아닌 것도 있어요. 그 이제 급살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있잖아요. 급살이 내려졌을 때는 이 팔자와 상관없이 내려지는 살들이 있어요. 뭐 내일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될 거였는데 갑작스럽게 급살을 맞았을 때는 예고치 않은 무슨 사고라든지 막 그런 게 순간 들어와서 결과론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좀 낳는 경우가 있긴 있죠. 그 방금 얘기 들으면서 어떤 사례가 생각이 났는데, 얘기하신 것처럼 왜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 사람이 이게 진짜 죽는 날이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사실 랜덤이거든요. 이게 안 좋은 기운이 들어오면은, 예를 들어서 오늘 안 좋아요. 근데 우리가 같이 일을 해. 그러면은 저에게도 옮겨 붙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여자분이 점을 보러 갔는데 남편분이 사고로 인해서 죽는다라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분은 그 아주머니였는데, 아주머니는 이쪽 세계에 대해서 되게 좀 많이 믿으시고 하다 보니까 얼토당토안한 소리지만 뭔가 좀 조치를 해야겠다 해서 남편을 뭔가 보호하는 그런 걸 했대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실제로 일하는 현장에서 사고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 남편분이 서 있는 바로 앞에서 벽이 무너지면서 같이 일하던 동료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남편분도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몇 걸음 차이로 자기가 생길 수 있는 일이었는데, 신기하게 어떠한 일로 인해서 그분이 돌아가시고 남편분은 아슬아슬하게 사신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했는데, 원래는 이게 남편분한테 와야 되는 기운인데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 저도 들어봤어요. 다른 사람에게 그 기운이 옮겨갈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처음보다 조금 더 떨어져 앉으신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요? 오늘은 제가 자주 받는 질문인 곧 죽을 사람은 무당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네, 거기에 대한 내용과 무당이 절대로 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이렇게 앞에 무당분이 또 한 분이 더 계셔서 좀 편한데 오늘 먼저 무당이 절대 하지 않는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줄 때 함부로 말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무당이기 때문에 갑자기 튀어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정식적인 공수 자리가 아닐 때는 엄연히 상대가 허락한 상태가 아니라면 허락을 받고 말을 좀 건네주어야 되고, 상대가 기분이 나쁘지 않게끔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은 상대가 원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
사생활적인 부분이라든가. 근데 이제 신이 애초에 그런 분들께는 전달에 있어서 무리일 수 있는 공수를 전달해 주지 않아요. 같은 무당끼리도 서로 공수를 주는 예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묵구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느 신이 사실 자신의 제자가 아닌 다른 제자에게 가서 일러주는 경우는 사실 없어요. 네, 그런 경우는 신 스승님 혹은 신 선생님 외에는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만인 구제 중생에 앞장서야 하는 무당이 막말을 하거나 아니면 앞뒤 없이 반말을 한다거나 거짓을 고해서 바른 목적으로 사람을 현혹시키는 그러한 행위 또한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약간 반말을 하시면서 좀 기가 눌리는 그런 경향도 있긴 해요. 그렇죠. 뭐 일부러 근데 그런 스킬을 쓰시는 분들은 있을 수 있는데 스킬. 네, 실질적으로 뭔가 기분 나쁘지 않는 선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좀 더 심도 있게 보려고 하는 부분은 빙의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좀 많아졌는데 이 부분은 오인할 수 있는 요소들이 좀 많기 때문에 저도 좀 꼼꼼하게 보는 편이거든요. 겁이 평소에 많은데 어떠한 작은 해프닝에 있어서 의미부여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좀 많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있어서 신체적으로 알려주는 과정에서 꿈을 잘못 꾸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조현병인 경우도 있고 영적으로는 그 사람과 연고가 있는 영혼이 도와달라고 뭐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뭐 자신의 친구라든가 아니면 조상님들 뭐 좀 험하게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고 기문이 열리는 그 과정에서 보거나 듣거나 그리고 묘탈, 조상탈이 난 경우 등등 좀 확실한 진단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이유로 그 신체화 증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쪽에서 다루는 얘기인데 신체화 증상이 찾아와서 그 부분을 수정시킬 수 있게 근본적인 원인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많이 괜찮아지거든요. 연락이 이렇게 오면은 사실 퇴기를 안 했더라도 기분이 좀 많이 좋고 뿌듯한 경우가 많습니다. 퇴기나 굿이 필요 없는 손님이 물론 제대로 된 절차로 진행이 되면 탈은 없는데 그 1차적인 문제를 뒤로 하고 뭐 급부터 진행을 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꼼꼼하게 신령님들께 여쭤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은 사람의 사주를 넣었을 때 무당이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곧 명을 다한 손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궁금해요. 죽은 사람의 사주를 다룰 때 아예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고 제자가 느끼는 온도가 순식간에 좀 서늘해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상대가 좀 악의적으로 왔을 때 알면서 좀 뭔가 의도가 불분명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땐 신에서는 경고를 주시기도 합니다. 손님이 각자의 아픔과 그 사정이 있어서 가져와서 이제 잘 있는지 뭐 잘 봐달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승을 뜨셨기 때문에 절대 봐서도 일단 볼 수도 없어요. 죽은 사람은 보는 게 아니에요? 아예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망자기 때문에 사주 자체가 뭔가 흐름이 없어요. 그냥 어둡습니다. 그리고 신당에는 망자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이 아예 볼 수도 없고 전달받을 수도 없습니다. 네. 뿌옇게 형태가 없이 이제 보이기도 하고 점차 초반부터 막히게 되는 상황들이 많아요. 그리고 곧 명을 다할 사람은 어떻게 보이는가에 대해서도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 맞아요. 많은 분들께서 그 알려진 것 중에 대표적으로 곧 돌아가실 분은 그 물구나무를 서서 이렇게 오신다. 맞아. 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물구나무 서서 들어오시는 건 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저는. 근데 곧 명을 다할 분들께는 사자가 비쳐 보인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화경으로 보여질 때가 있고 그리고 향내가 좀 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그런 경우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일 수 있는데 제자가 알 수 있게 좀 포괄적으로 알려주시는 편입니다. 물론 신의 법도에서는 그 사람의 명이 언제까지다 라고 제가 손님께 절대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건 청기누설이기 때문에 예고치 않은 사고수가 있을 경우에는 피하실 수 있도록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예고치 않은 사고수 있잖아요. 그 급살 같은 부분. 그런 것도 미리 이렇게 와서 그걸 전달을 받으면 그분이 좀 피해갈 수 있는 상황들을 마련을 해주거든요. 크게 난다면 방침 같은 이제 부적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초발언 등등으로 좀 피해갈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어머님과 친분이 두터운 따님께서 네. 어머님과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없을까봐 저한테 이제 미리 걱정하시면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건 제 개인 성향인데 저는 현재에 집중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어차피 알려드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계실 때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거 많이 보실 수 있게 좀 도와드려라 이렇게 그냥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 돌려 말씀하신 거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어차피 못 알려줘요. 그렇죠. 청기누설이니까. 그렇죠. 대충 이율님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아 그런 의미구나. 네.
이렇게 알 수도 있겠네요. 방송 보시는 분들은. 큰일 났네. 큰일 천기 났네. 누설 아닙니까? 영업 비밀인데. 다들 하루하루가 좀 힘든 일들이 많으실 텐데 요즘에 특히. 근데 마지막에 좀 집중을 하시기보다는 현재에 좀 집중을 많이 하셔가지고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는 현재 좀 스스로에게 투자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은 말이네요. 너무 좋은 메시지네요. 근데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뭐 들리는 소문, 그런 미신 뭐 이런 걸 들어보면 죽은 사람이 신당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신당에 들어와서 물구나무를 서면서 들어왔다느니 신당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반대로 행동을 한다. 예를 들어서 뭐 박수를 뭐 이렇게 친다든지 아, 이거 지금 다 빵 터지셨어요. 말을 거꾸로 한다든지.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신당에는 망자가 들어올 수 없는데 곧 죽을 예정인 사람은 그렇게 보일 수는 있을 거예요. 그거는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형상학적으로 뭐 이렇게 아까 뭐 이렇게도 하시고 네네네. 뭐 이렇게도 하셨는데 그건 충분히 가능은 하지만 망자, 조상 영혼은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헛소리한 사람처럼 되네요. 그러니까 물구나무를 서서 들어오든 손바닥을 이렇게 쳐서 들어오든 네. 어떤 형태로 들어오든 무당들은 각각 다 다르게 볼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해석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진짜 뭐 어떤 무당이 분명히 물구나무를 써서 들어오는 걸 봤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무당마다 어떤 무당은 예를 들어 소금을 뿌리고 들어오면 이거는 죽는 시그널이다 라고 알아듣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무당들은 각각 보는 건 다르지만 해석을 하는 게 그게 능력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신기가 있는 일반인과 무당의 차이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꿈에서 자기가 돼지고기를 칼로 찍는 꿈을 꿨어요. 그럼 돼지고기 칼로 찍는 꿈 꾸면 돼지고기가 먹고 싶나? 내가 내일 뭐 삼겹살이 먹고 싶나?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일반인이라면은 이분은 돼지고기를 칼로 찍는데 이상하게 일어나자마자 막 눈물이 흐르면서 우리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은 느낌이 왜 들지라고 느낌을 받은 거거든요. 그 차이예요. 이야. 그렇군요. 그럼 실제로 어떤 무속인은 곧 죽을 사람이 물구나무 서서 들어온 이렇게도 거를 할 수 있고. 봐서 이게 좀 자극적이니까 그쵸. 이게 이런 식으로 소문이 퍼진 게 아닌가. 맞아요. 아, 저도 예전에 지금은 그렇게 안 보는데 예전에 어떤 분이 들어왔는데 자기 오빠 점을 물어봤는데 명복을 빕니다. 글자가 탁 뜨는 거예요. 오, 소름. 근데 그게 처음에는 한자로 떠서 제가 못 알아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무슨 글자지 하는 순간 명복을 빕니다 라고 떠서 그게 이제 얘기가 돌면서 어떤 분이 그 얘기를 듣고 다른 무당한테 가서 그걸 물어본 거예요. 또 아니 죽는 사람 들어오면은 이마에 명복을 빕니다라고 뜨는데 왜 선생님은 그런 게 안 보이셔 했더니 그 무당분은 그거 다 가짜다. 그런 거 보일 수가 없다. 다 다른데. 다 사실은 다른 거예요. 이야, 신기하네요. 뭔가 명쾌해지는. 네. 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여기에 오게 돼서 네. 좀 많이 어색하긴 하거든요. 반갑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무업도 현재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민속신앙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도 많이 하고 이거에 대해서 많이 알리려고 책도 내고 있고요. 네. 또 책이 해외에서도 출판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 K 샤머니즘을 좀 알리고자 계속해서 활동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모을 수밖에 없고 또 관심도 많고 어쨌든 간에 점도 보고 있으니까 손님들이 겪고 있는 신기한 얘기들을 또 많이 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스들이 많아서 많은 분들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려주십시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들려드릴 얘기는 아마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너무 재밌다, 너무 무섭다 라고 즐겁게 시청하고 계실 텐데 잠깐 긴장을 좀 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영상을 통해서도 귀신이 타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안 되는데 그 사람들 안 보는데 그러면. 네. 제가 준비한 얘기는 바로 사진과 영상을 타고 들어가는 귀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신내림을 받기 전에 직업이 조금 독특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방송국에서 PD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무당이긴 하지만 사실 보통 무당이라고 하면은 되게 과몰입도 막 하고 뭔가 되게 무섭고 그럴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극티다 보니까 귀신이 사진에 찍혀서 빙의가 되고 이런 얘기들은 그냥 다 영화에서 만들어낸 그런 가짜 뭐 그냥 루머 아닌가라고 저도 생각을 했던 이 저의 오만과 편견이 완전히 박살났던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림을 받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어떤 남자분이 점을 보러 오셨는데 일단 처음 들어오실 때부터 정상적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분의 양팔이 가족들한테 거의 그냥 붙들리다시피 부축을 받으면서 들어왔고 그 남자분은 그냥 머리를 축 이렇게 늘어뜨리고 술에 취한 듯이 걸음도 이렇게 제대로 못 걸을 정도로 몸을 가눌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 같이 따라온 가족들의 말에 의하면은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이분이 밤에 누군가랑 막 대화를 하는 듯한 그런 목유병 같은 증상을 몇 번 겪더니 그 뒤로는 완전히 이제는 일상 대화가 불가능해질 정도로 완전히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제가 그 가족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 와중에도 혼자 앉아 있는데 몸을 계속해서 막 이런 식으로 비틀면서 그냥 몸이 자기 몸이 아닌 그리고 막 이렇게 계속하고 고개도 막 왔다 갔다 심하고 그런 행동을 계속 보이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혼자 무슨 주문 같은 거를 중얼거리듯이 혼자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푹 하고 쓰러졌고 저희가 다 달려가는 그런 일이 생겼는데 당시에 제가 내림을 받은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저희 신 선생님이 옆에서 같이 봐주셨었거든요. 근데 신 선생님이 하필 그 빙의나 테마 쪽으로 되게 더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이셔가지고 이분을 보더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당장 구슬에서 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현재 이 빈 껍데기인 상태에서는 빙의를 옳게 뺄 수가 없다. 왜냐면은 빈 껍데기잖아, 몸이 지금은. 혼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어떠한 방법을 좀 써서 일단은 좀 정신을 좀 차려오게끔 먼저 만든 다음에 빙의를 빼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어떤 처방 같은 거를 좀 알려주고 비방 같은 거를 그분은 그 가족들하고 이제 부축을 받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날 밤부터 생기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막 몸살 난 것도 아닌데 막 몸살 난 것처럼 온몸이 두드려 맞은 것처럼 아프면서 왜 우리 막 몸이 화가 난 때 있잖아요. 화가 난 것처럼 막 뒤틀리는 느낌이 들면서 삭신이 너무 심하게 쑤셨고 그래서 제가 이게 혹시 뭐 귀신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니야. 내가 피곤해서 그런 걸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감기약을 챙겨 먹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또 그렇게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잔 것도 아니고 안 잔 것도 아닌 그런 몽롱한 상태에서 새벽을 보내다가 갑자기 어떤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는 어떠한 인간의 형체 같은 이런 구름같이 연기 같은 어떤 형상이 제 눈앞으로 팍 지나가는 걸 봤었고 왜 이런 게 보이지? 하고 당황을 하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이 됐고 제가 점사 상담이 있어서 이제 신당으로 가서 점을 보려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저희 신 선생님이 저를 딱 보시더니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상태가 왜 그래?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잠을 못 잤고 뭐 이래서 잠 못 잤다 했더니 이상하다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예약을 다 취소하라는 거예요. 너 오늘 점 보지 마. 이렇게.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일단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하는데 저도 이제 화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몸 아프다는데 내가 걱정은 안 해주고 막 다 취소하라고 하고 그러면서 저한테 너 빨리 당장 기도해 하면서 저 어쩌고 저쩌고 저거는 뭐 감겨가지고 혼자 막 화를 내시더라고 저를 보면서. 그래서 제가 아니 나는 힘들어 죽겠고 삭신도 쑤시는데 왜 나한테 저렇게 짜증을 내지 해서 제가 이제 법당에 앉아서 이제 혼자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 선생님이 저한테 너 감겼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감겼다는 거 잘 아시네요. 귀신 씌었다. 빙의가 됐다라는 건데 왜 우리 신생아들이 더 작은 감염에도 취약한 것처럼 너무 맑게 모든 문이 지금은 다 열려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이 이렇게 데리고 온 귀신에도 어떻게 보면 영향을 감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여서 인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심하게 감기진 않거든요. 보통 제자들이. 왜냐면은 보통 빙의굿을 잡거나 우리 너 뺄 거야, 귀신 너 건드릴 거야 라고 뭔가를 확정을 하면은 귀신 입장에서는 안 나가려고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갓 내림을 받았거나 가장 약한 사람을 이렇게 건드린다거나 아니면 안 나가려고 발악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자 몸에 조금 상처를 낸다거나 흉이 생긴다거나 하는 그런 일은 생길 수가 있는데
했는데 어제 왔던 그 손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방법만 알려주고 보낸 거고 뭐 빙의 구슬하라는 얘기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너무 심하게 감기다 보니까 그 선생님이 30년 넘게 테마를 하신 분인데도 이건 너무 이상하다. 자기가 봐도 너가 이렇게까지 많이 감긴다고 해서 급하게 기도를 진지하게 들어가야겠다라고 해서 저를 가운데 앉혀놓고 이제 경문을 읽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갑자기 선생님이 기도를 하시다가 여기에 뭔가 묻어 있다는데 흔적을 지워야 한다고 하시는데 이 뭔 말이지? 야 혹시 걔네 어제 뭐 물건 같은 거 놓고 왔어? 걔네 뭐 흔적 같은 게 남아있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선생님이 무슨 흔적을 얘기하는 거지 뭐 물건 같은 게 있나라고 주위를 둘러보는 순간 둘이 눈이 동시에 딱 멈추는데 바로 CCTV였습니다. 어? 네? CCTV에 그 사람들이 왔다 간 그 영상이요? 그래서 뭐야? 보통은 이렇게 신당에 아마 공감하실 텐데 CCTV를 두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손님하고 1대1로 있다 보니까 어떠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대비해서. 저희도 두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실시간으로만 보여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녹화가 안 되고. 그래서 저희 선생님이 혹시 저거 영상 저장되는 거냐 너 확인해봐 라고 해서 봤더니 거기에 SD카드가 들어있었고 그걸 컴퓨터로 연결해서 봤더니 저희 진짜 그때 당시에 저희 선생님이랑 저랑 다른 친구들이랑 다 같이 그 모니터를 보면서 그 영상을 딱 여는 순간 저희 전부 다 얼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마음 같아서는 정말 그 영상을 당장 공개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무섭고 소름 끼치는 영상이었는데 당시 신당 CCTV에서 신당에는 저희 선생님과 그 남자 손님과 그 가족들 그리고 저 일을 도와주는 매니저 같은 친구들이 한 두어 명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수선한 분위기였어요. 근데 저랑 선생님은 그 가족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 빙의 대신 남자분은 이제 가운데 앉아가지고 혼자 계속 막 몸을 막 이런 식으로 혼자 비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을 CCTV로 저희는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 그 빙의 대신 남자분이 고개를 이렇게 막 빙의된 것처럼 막 하다가 갑자기 고개를 싹 들더니 CCTV를 향해서 이렇게 손짓을 어머, 진짜. 와. 그러니까 그 화면을 보고 있는 저희한테 손짓을 하는 거잖아요. 아 이렇게. 네, 화면을 이렇게 손짓하니까. 그러면서 5초에서 꽤 오랫동안 이렇게 응시를 하더니 갑자기 팍 하고 쓰러집니다. 그 순간 저희가 다 그분한테 달려든 거예요. 쓰러졌으니까. 근데 그러고 있다라는 거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는데 진짜 소름이 쫙 돋으면서 당시에 저희 선생님이 이 귀신이 자기 흔적을 남기지 않기를 원했는데 이 영상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지워야 될 것 같다 라고 해서 당장 포맷해라 이래서 저희가 포맷을 했는데 이게 참 신기한 게요 그냥 이러고 나면은 그냥 그랬나 보다 이럴 텐데 너무 신기하게 제가 몸살 난 것 같은 그 증상이 그리고 나서 서서히 괜찮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괜찮아지니까 사람이 참 화장실에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르다고 제가 또 아무래도 이 방송 쪽으로 했다 보니까 좀 아까운 거예요. 이게.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영상을 있겠다. 완전히 지웠나요? 지웠죠. 그래서 제가 이거 복구하는 업체들이 있어서 이거 복구를 좀 해서 올리면 안 될까요? 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저희 선생님이 완전 정색을 딱 하면서 너 큰일 날 소리 한다고 너 이거 장난치는 거 같냐면서 옛날에 어른들이 이제 어른들이라 하면은 막 진짜 50년 이상 무업을 하신 분들이 귀신이 이런 주파수나 전파 같은 거를 타고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자기도 옛날에 들은 적이 있었는데 들었어요. 직접 경험한 적이 없다 보니까 그치 뭐 귀신 사진에도 찍히고 하니까 옮겨갈 순 있지라고 그냥 자기도 생각만 했던 거예요. 경험한 적은 없으니까. 근데 이걸 보고 그 말이 옛날에 노인네들이 그 얘기하더니 그 진짜였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그 소름 돋는 영상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궁금하네요. 너무 궁금한데요. 보지만 하면 보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재밌다. CCTV에 묻어 있는 귀신이라 와 상상도 못했습니다. 오늘 특별 게스트 유민지님과 함께 했는데요. 정말 끝까지 으스스한 이야기들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괴담을 보다 저희는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